까마득한 옛날 옛적 푸른 언덕들이 어머니 품처럼 마을을 감싸하는 안화라는 이름의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민지라는 어여쁜 처녀가 숙모의 보살핌 아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인 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맑고 따뜻한 마음씨와 타고난 손재주를 지닌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술을 놓은 비단 손수건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그녀가 정성껏 빚은 떡은 그 맛이 일품이라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지 처자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보배야. 저리 마음씨 곱고 손재주 좋으니 어느 집안에 시집가든 복을 가져다 줄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민지의 어진 성품과 뛰어난 솜씨를 칭찬하며 그녀를 며느리로 맞는 집안은 큰 복을 누릴 것이라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꽃다운 나이 17살이 되던 해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박씨 가문에서 민지에게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박씨 가문은 대대로 재물복이 많았으나 그만큼 운명과 사주팔자를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문의 어른인 박영감은 사람의 인생 절반은 타고난 운명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익히 들어왔고 특히 민지라는 이름이 지닌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에 주목했습니다. 혼담이 오가자마자 박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민지의 사주를 자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필이 될 나이이니 부디 허투루 보지 말고 꼼꼼하게 앞날을 살펴주시오. 점쟁이는 민지의 생년월일씨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거북껍질과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괴를 뽑아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깊게 팬 미간을 찌푸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처녀의 사주는 목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기운으로 이를 눌러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처녀의 운명은 박씨 가문의 장자인 현우 도련님의 것과 상극을 이루는군요. 만약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집안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쌓아올린 재물 또한 바람처럼 흩어질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점쟁이의 불길한 예언에 박영감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의 장자이자 민지의 혼인 상대인 박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점고 생각이 깨어있어 사주팔자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점쟁이의 말을 어찌 전부 믿으십니까? 저는 민지 낭자의 어진 성품과 현명함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집안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의 강한 반대에 박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안녕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영감은 마지못해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이번에는 너를 믿어보겠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점쟁이의 말대로 불길한 일이 생긴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네, 아버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민지와 현우의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민지는 곱게 단장하고 붉은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찍고 설레는 마음으로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사흘 만에 박씨 가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민지와 현우가 잠든 신방의 등잔불이 한밤중에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깬 박영감은 불길함에 몸서리를 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주의 불기운과 상극이라더니 첫날 밤부터 등불이 꺼지다니. 예사 일이 아니로구나. 하지만 사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민지가 등잔에 기름을 더하려던 찰나 문틈으로 불어닥친 세찬 바람에 등불이 꺼졌던 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박씨 가문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벼슬 높은 이에게 선물 받았다는 귀한 장닭이 마당에서 갑자기 고꾸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우리 집 복덩이 장닭이 죽다니. 어제 막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이런 변고가 생기다니. 점쟁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아이고, 분하다. 하지만 사실 그 장닭은 며칠 전부터 이미 시름시름 앓으며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절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쩍소리를 내며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며 이 모든 불길한 일의 원인이 새 며느리 민지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쯧쯧, 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얼굴은 저리 고운데 애군을 몰고 다니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 돌절구는 이미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금이 가 있었고 마침 그날 밤 내린 큰 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절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불운 속에서도 묵묵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정돈했으며 시어머니의 옷을 정성껏 끼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그런 민지를 여전히 싸늘한 눈으로 바라볼 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아끼는 비단 저고리를 다리미로 다리다가 실수로 옷을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게 타들어가는 옷을 보며 박 씨 부인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옷,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소란에 달려나온 박 영감은 까맣게 타버린 옷을 보고는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며느리 때문이다. 등불이 꺼지고 닭이 죽고 절구가 깨지더니 이제는 집안의 귀한 물건까지 망가지는구나.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재앙을 몰고 올 애귀인이 틀림없다. 더 이상 저런 불길한 것을 단 하루도 집에 들일 수 없다. 당장 내쫓아라. 현우가 다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그저 실수로 옷이 조금 탄 것뿐입니다. 어찌 그 모든 것을 민지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하지만 박 영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은 아직도 전연을 감싸는 것이냐. 내 당장 전연을 내쫓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아버지의 완고한 고집 앞에서 현우는 더 이상 아내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가문의 어른이자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시댁에 온 지 불과 나흘 만에 쫓겨나는 기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옷가지와 세간을 작은 보따리에 챙겨 넣었습니다. 방문 앞까지 따라 나온 현우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작은 돈주머니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힘이 부족하여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남편이 건네준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때마침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은 그녀의 옷깃과 마음을 적셨습니다. 흙길 위로 그녀의 작은 발자국만이 외롭게 찍혔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민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불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기구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숙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지는 정처 없이 남쪽으로, 더 먼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나 마을을 떠나 며칠 밤낮을 걸었을까 민지는 어느 낯선 고을의 번잡한 저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남루한 행색과 슬픔에 젖은 얼굴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마저 다 떨어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작거리 한쪽에 있는 작은 주막의 마음씨 좋은 주모가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허드레리를 돕는 조건으로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민지는 그곳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바느질 품을 팔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고운 마음씨와 성실한 태도는 곧 주막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를 눈여겨본 주막 주모가
그녀에게 좋은 혼처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상대는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학식이 높고 성품이 어질기로 소문난 김선비였습니다. 김선비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노모는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 그녀의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처자의 손이 어찌 이리 거칠어졌을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으면.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오히려 누추한 행색으로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김선비는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고 민지 역시 본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마치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지는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절구에 곡식을 짓고 군부를 지펴 방을 덮였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옷을 정성껏 기워 입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늘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늘 불이 활활 타올랐고 장독대의 장맛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민지를 비껴가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차고 기울기를 2해가 넘도록 반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선비의 노모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것이 점차 노골적인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나 내 손으로 손주 한번 안아볼꼬.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노모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민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한탄을 들을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가 없는 것을 결코 그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직 저희가 젊으니 하늘이 좋은 소식을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관념에 사로잡힌 노모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의 노모는 아들 몰래 마을 외곽에 사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집으로 돌아온 노모는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민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점쟁이를 찾아가 우리 집안에 왜 아이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점쟁이 말이 모든 것이 내년 탓이라더구나. 내 팔자에 아기 복이 없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 놓을 운명이라고.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죄라는 그 시대의 잔인한 관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의 노모는 아들에게 소박을 요구하며 이혼을 강요하는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와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또다시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 했습니다. 김선비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내의 짐을 들어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요. 다만 우리 집안이 그리고 이 세상의 편견이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의 냉혹한 잣대 앞에서 또다시 버려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지는 굶주림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 다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지가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약초 가게를 운영하는 최성민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최성민과 그의 어머니 씨 부인은 돈과 장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이고
억척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약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성민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 일손이 부족했고 말이 없고 손이 빠르며 장사를 도울 수 있는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민지가 그의 조건에 맞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지 역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처지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민지는 곧바로 남편을 도와 약초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에 나가 손님들에게 약초 꾸러미를 팔고 밤에는 약초를 담을 작은 주머니를 정성껏 바느질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태도와 야무진 솜씨는 손님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최서방네 세댁은 참으로 보기 드물게 야무지고 정갈하더구먼. 그러게나 말일세.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최서방네 장사도 더 번창하겠어.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민지가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늦봄 초여름 무렵 그 고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약초를 사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귀한 약재들은 장마철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의 약초의 효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심지어 독이 들어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완전히 망가질 지경에 이르자 최성민은 깊은 시름에 빠졌고 그의 어머니 씨 부인의 태도 또한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 터져 못 살겠다. 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손님은 끊겼지, 약재는 썩어 나가지, 돈은 돈대로 나가니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이냐. 다른 약초 가게들은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 지경은 아니라는데. 민지는 시어머니의 날선 불평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에도 창고에 드나들며 곰팡이가 쓴 약재들을 골라내어 햇볕에 말렸고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깨끗이 쓸었으며 빛바랜 가게 깃발을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 부인이 아들 최성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민아,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저 아이를 아내로 맞이한 후부터 우리 집안의 운수가 영 기울기만 하는구나. 손님은 줄고 재물은 흩어지니 이것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의 타고난 운명 때문인 것이 틀림없다. 최성민은 어머니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지금 온 고을이 역병 때문에 장사가 어려운 것이지 어찌 그것이 제 아내 탓이겠습니까? 하지만 돈과 운수를 맹신하는 이 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본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법이다. 내 편편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날 밤, 최성민은 민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최성민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어머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시는구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맞지 않는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겠소.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보따리를 쌌고 세 번째 남편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 또 쫓겨나는 것 좀 보게. 벌써 세 번째 시집 갔다가 세 번 다 쫓겨났으니 저거 완전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얼굴은 저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어찌 그리 팔자가 드슬까 몰라. 길가에 모여 앉아있던 아낙네들의 거침없는 수군거림이 민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길한 운명 때문에,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번째는 재물 복이 없다는 구실로. 세상엔 언제나 여자를 내쫓을 구실을 찾아내는구나 싶어 허탈한 웃음마저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저작거리 뒤편 후미진 담벼락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은 얇은 옷을 파고들었고 축축한 땅 기운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한번 터뜨리면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원망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아내인가? 나는 누구의 며느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인가? 나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민지는 잠에서 깨어나 정처 없이 산기슭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나무 덤불 뒤에 숨겨진 낡고 허름한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기둥은 썩어 문드러졌으며 벽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한쪽 벽은 아직 비바람을 막아줄 만큼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폐가 앞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집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 너머에서 시작된 끔찍한 역병이 온 마을로 퍼져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고 이웃 간에도 물 한 잔, 나물 한 줌 나누는 온정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작거리는 텅 비었고 마을 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마을에서 가축을 돌보던 한 남자가 역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니, 민지 찾아. 거기는 역병이 도는 곳이라 위험하다는데 왜 가려고 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약초와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 지식을 가지고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겨워했고 온몸에는 붉은 반점과 고름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밤낮으로 남자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으며 마늘과 민들레즙을 섞은 죽을 먹여 기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에 걸친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남자는 마침내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입을 열어 다른 의원들조차 역병을 두려워하여 외면할 때 민지가 홀로 나서 신비로운 약초와 따뜻한 손길로 생명을 구했다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선행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머무는 산기슭의 작은 폐가 앞에 아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노인,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아낙네까지 민지는 찾아오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아픈 곳에 침을 놓았으며 밤새 정성껏 약초를 다려 나누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역병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이면 마을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 귀신 때문이라며 서로를 더욱 멀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민지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등에 업혀오고 누군가는 달구지에 실려왔습니다. 민지는 한 손에는 죽 그릇을 다른 한 손에는 침을 들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수십 명의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기였습니다. 민지의 폐가 앞에 낯익은 고급스러운 마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차 안에는 두툼한 이불을 덮은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노부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약 사발을 들고 마당으로 나온 민지는 마차 안의 노부인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민지의 첫 번째 시어머니였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핏기 없이 마른 입술, 흐릿하게 풀린 눈동자.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박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민지를 보자마자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민지, 아니, 부인,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오. 온고을의 의원들을 다 찾아갔지만 역병이라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소. 이제 남은 희망은 부인밖에 없소. 제발 우리 어머니를. 민지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집에는 위중한 아이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먼저 그분들을 돌봐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다른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마당의 마차를 향해 있었습니다. 해가 막서 산 너머로 지려할 때였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민지 처자. 마차에 계시던 노부인께서 그만 숨을 거두셨소? 민지는 들고 있던 약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약물이 바닥에 쏟아져 그녀의 발등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아궁이 위에 죽은 끓어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마당 구석의 장독대 앞에 홀로 서서 차마 구하지 못한 첫 시어머니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또 다른 마차 한 대가 민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차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부인이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마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마차로 다가가자 노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잘 지내느냐?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로 민지의 두 번째 시어머니 김선비의 어머니였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긴 겨울밤의 눈보라처럼 역병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민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주고 침을 놓으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해 질녘에 희미한 햇살이 폐가의 작은 마당을 비출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작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민지의 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던 민지는 익숙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민지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최성민이었습니다. 내가 또 당신을 찾아왔소. 이번에는 내가 병을 얻었소이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거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 민지의 어깨에 온몸을 기댔습니다. 민지는 그를 집 뒤편 작은 개울가 옆 평상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여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상태에서도 성민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어머님의 말만 듣고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덩이였는데.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흘 뒤 최성민은 민지의 이름을 희미하게 부르며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지는 그가 처음 왔을 때 누웠던 개울가 옆 양지 바른 곳에 그를 묻어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저를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몇 달이 더 지나고 끔찍했던 역병은 마침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고 푸르렀고 마을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의 작은 폐가에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 민지 덕분에 역병에서 살아난 친척을 둔 부유한 집안의 부인이 고운 옷차림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민지 처자, 오랜만이구려. 내 그간 처자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네. 내 남편이 늘 말했지. 민지 처자는 하늘이 내린 귀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코 평생을 이리 초라하게 지낼 분이 아니라고 말이네. 부인은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문과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민지 처자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혼인을 청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네. 그분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자식들도 모두 장성하여 출가시켰으며
몇 해 전 부인을 여의고 홀로 지내시는데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현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반려자를 찾고 있다네. 민지는 여러 날 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불길한 운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3번이나 버림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귀한 운명을 가졌다는 칭찬과 함께 진심 어린 청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민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물이나 떠들썩한 잔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혼례날 밤, 민지는 새 남편의 집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고 마당가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꽃피운 것입니다. 그 후로 민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4번째 남편 곁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